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월 초 발표된 3월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45%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2%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3월 중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로 휘발유의 소매 판매 가격을 리터당 500루피아가 인하된 6,450루피아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낮은 물가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1월과 2월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4.14%와 4.4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 범위인 3.0%에서 5.0% 범위 내에서의 안정된 모습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월간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늘어나면서 무역 불균형 심화가 전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수지 적자가 471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6%가 증가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무역 적자의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무역 적자 규모의 확대는 제조업이 아닌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 스팟 시간입니다. 지난 4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즉 ICIJ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로 인해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현직 국가 지도자만 12명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각국 정치 지도자의 가족 및 측근들도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돈 세탁과 탈세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에서는 당장 세무조사 불똥이 번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지도부 사임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루 의혹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치인들의 사금고로 불리는 상페트르부르크 소재 러시아 은행을 통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중 최소 3개 이상의 기업 수장직을 절친한 친구인 첼리스트 세르게이 롤루긴에게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현직 총리가 과거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시그민드르 다비드 괜데르손 총리가 국민들의 사임 압박에 굴복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 밖에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인 투자 전문가 이언 캐머런은 파나마에서 영국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펀드 회사를 운영했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매형인 덩자구이도 영국령 버지니아 아일랜드에서 베스트 이펙트 등 2개의 회사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거래정보분석센터, 즉 빼빼아떼카의 무하맛 유습 의장은 인도네시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2,961명의 개인들과 43개 역외 기업들에 대하여 ICIJ의 데이터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해외에 자금을 보유한 동기가
완전히 사업을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세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파나마와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는 조세 회피나 돈 세탁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해외 법인의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로펌 모색 폰세카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피라미드 사기꾼, 마약상, 조세 회피범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ICIJ는 주장했습니다. 다음에는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4월 7일 미달러당 13,155루피아로 종가 기준 전주 대비 100루피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금주 들어 추가적 모멘텀 공백에 따른 정체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미달러화 약세 흐름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배당금 역송금 수요와 내고 물량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며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주 대비 7.90원 상승한 1,151.4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연준의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당분간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의 강세 우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4월 7일 8.78원으로 전주 대비 다소 상승하며 그간의 하락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4월 7일 7.82%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 수준에 따른 중앙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 가능성과 미국발 재료가 합쳐지면서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4월 7일 4,86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4조 4천억 루피아에서 5조 8천억 루피아 수준으로 전주 대비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리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지출을 절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약 1,780만 가구에 제공하던 전기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정부의 조세 사면 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수입 중 약 19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오는 6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영전력회사인 BLN은 현재 전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체 2,200만 가구 중 900V 미만으로 사용 중인 420만 가구들에만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나머지 1,780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준의 전기료를 부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말까지 이들 1,780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약 140% 인상된 가격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6조 루피아였던 전기 보조금 예산을 올해 38조 루피아로 축소하였는데요. 수디르만 장관은 당초 예산 수립 당시 전기 보조금은 올해 1월부터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인도네시아 국가신용 등급이 개선되려면 보조금 등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무디스와 피치를 제외한 S&P만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 플러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주요 연기금 및 장기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S&P 측은 오는 5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세 사면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올해 3분기 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국회의 금융재무감독위원회 멤버인 아일랑가 하르타르토는 법률 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2차례의 국회 회기 기간이 소요되며 조세 사면 법률안이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조세 사면 법률안에 의하면 정부는 비과세 재산을 새로 신고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조세 수입 목표를 포함하여 국가 예산을 좀 더 실현 가능한 수치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따른 조세 수입 목표는 2015년의 조세 수입액인 1,060조 루피아 대비 28.2%가 증가한 1,360조 루피아입니다. 조세 사면 법률안이 시행되면 약 130조 루피아에서 150조 루피아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추가 편입될 것이라고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워 인도네시아 조세 분석기관 대표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즉 ODM 전문회사인 코스맥스 인도네시아가 한국계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40여 개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이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 즉 자킴, 싱가포르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스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할랄은 단순히 식품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의약품, 생활용품 등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이 그 인증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교도가 거주하는 자국 내에 할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바섬 산업단지 내에 할랄 공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산업단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 하르요노 국장은 인도네시아를 할랄 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비하여 뒤처진 자국 내 할랄 산업의 발전에 할랄 공단이 기여할 것이며 현재 자바섬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들 중에서 첫 번째 할랄 공단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번 주 월요일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산업단지에 할랄 공단이 설치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할랄 공단 개발에 대한 세부 로드맵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30년 전 세계 예상 인구 22억 명 중 모슬림이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할랄 산업은 모슬림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도 식품류에서부터 화장품, 패션, 여행 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으로까지의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억 명의 모슬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만 명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 비하여 할랄 산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974년에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현재 동남아 지역 내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할랄 산업 규모는 2조 3천만 불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4월 5일부터 자카르타에서는 3-in-1 제도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자카르타 행정당국은 3-in-1 제도의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미미하며 아동 착취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이번 주에는 4일, 다음 주에는 3일간 중단하고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in-1 제도는 1992년에 도입된 승용차 함께 타기, 즉 카풀 시스템으로 3명 이상이 탑승한 자가용에 한하여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잘란 수디르만과 잘란 땀린 그리고 가토스프루토 등 중심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운전자들은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조끼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10,000루피아에서 20,000루피아 정도의 수수료를 주면서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태워왔습니다. 시 당국은 최근 도로 이용료 자동 지불 시스템, 즉 ERP를 도입하기 전까지 자카르타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의 홀짝수에 따라서 교대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약 28조라는 평가가 있었듯이 이번 기회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o